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종진의 부동산 클래스. 네, 잠깐 여기서 소개할게요. 네. 저는 친절한 윤희정 아나운서고요. 예, 까칠한 서태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는요. 부동산법 네. 흡주잖아요. 흡주. 세금. 폭주. 네.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네. 종부세법, 네. 소득세법, 네. 법인세법 네. 다 통과됐잖아요. 네.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고 네. 10억 집 1주택자도 종부세가 4배 이상 늘어날 당연하죠. 자, 전망인데 네. 여기서 예, 여기 또 세금부가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좀 정리합시다. 네. 자, 종부세법은 뭐가 바뀐 거죠? 다 올랐어요, 다. 아, 퍼센테이지가 퍼센테이지, 올랐나요? 네, 다 올랐어요. 자, 소득세는 뭔가 이게 재산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죠? 네. 재산세입니까? 소득세?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재산세랑 소득세는 여기 작가님께서 소득세법이라고 써주신 게 네. 뭐 여기 안에는 사실은 이제 종부세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지. 종부세는 소득세는 9억 어쨌든 이상만 취득을 내는 하거나, 거고. 예, 양도를 하거나 했었을 아, 때. 소득세법은 이제 취득하고 양도. 네네. 네. 그다음에 법인세는 법인세는 기존의 그 부동산 법인의 주던 혜택이 없어졌죠. 네.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의 별 차이가 없어졌어요. 이제 법인 만들어서 굳이 부동산, 뭐 네. 가족 부동산 이렇게 하시려고 네. 이 머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이제는 기사를 하지 봤던 마시라고 그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국가에서 친절하게 법인과 개인의 차이를 없앴다.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법인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이제 막 네. 법인 네. 만들려고 아, 했던 분들 네, 네, 만들어. 네. 이런 걸 이제 꽝이라고 합니다. 뭐 이미 뽑아서 작년에 꽝. 그래서 많이 법인 네. 기업했던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세금 많이 폭탄받아가지고 아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오는 소리 하시는 분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법인이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나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또 혜택 받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냥 단순히 부동산 법인 1인 법인 만들었던 분들 활동은 없는데 부동산만 넣어놓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의미 없게 됐죠. 네, 이제 세금 나라가 됐는데 이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은 뭐냐? 9억 이상 되는 주택을 갖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취득하지도 않으시면 되고 양도도 안 하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증여도 그냥- 안 하시면 네, 돼요. 증여도 안 하면 되고 아무것도 안 괜히 해요. 법인 가만히 만들어서 아무것도 안 부동산을 사는 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억 미만의 조그만 집에서 네. 그냥 행복하게만 사면 아니 좋은 넓은 게 집도 질 수 있어요. 멀리 나가면. 아, 그쵸? 그러니까 멀리 네. 나가서 하여튼 9억 네. 미만으로 네. 그렇게 사시는 거를 이 정부가 원하는 거죠. 아닌가요? 이 정부는요,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건 그 이제 임대인보단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또 균형을 맞게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네. 전 국민의 월세화를 조금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선진국처럼.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모 의원께서 뭐 월세가 나쁜 게 아니다. 다 미국 봐라. 다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견해 차이가 시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갈 겁니다. 네. 저희 예측으로는 이미 어디처럼 빠져나갔어요. 어디처럼 스웨덴처럼 스웨덴 총리가 우리나라에서 권고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부자들이 여기서 나가면 결코 좋지 않다. 그게 뭘로 이어지냐?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자산가치 하락이라고 하는 건 실물과 경제 자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내가 내 집을 갖고 있었는데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화폐 가치가 옛날에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막 빵 하나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막 화폐 이만큼 막 네. 베네수엘라를 떠올리지 않을 수밖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종북에는 뭐냐면 지금 이 세금 부과는요 사실 이건 누구도 못 피해갑니다. 그냥 내라면 내야 돼요. 협의의 여지가 없어요.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웰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동산으로 이익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이 정부의 얘기니까 부동산에서 빨리 돈을 빼서 진흥하는 데가 또 있어요. 이 정부가. 그쪽으로 이제 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이 정부가 뭐 하는 곳?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감세라든지 정책적으로 보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자산가들을 부동산에 있던 돈을 빼서 기업 투자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라는 건 쉽게 해서 주식을 산다는 얘기인가요? 주식도 살 수 있고요. 벤처 투자도 주식은 할 수 지금 있고요. 또 뭐 거래세인가 또 뭐 5천만 원 맞아요. 이상 뭐 이득 그런데 맛보면 또 부동산보단 엄청나게 또 세금 물리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요? 미국 주식 투자. 아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거 사는 거에 배 아파만 하지 말고 우리도 외국 거 사요. 아니 뭐 코카콜라만 먹지 말고 코카콜라 하나 주식 사고 빅맥만 먹지 말고 맥도날드도 하나 사고. 아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 땅을 산다든가 캄보디아나 버마 뭐 예를 들어서 미얀마라든가 해외 네. 부동산. 라오스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네. 아니면 뭐 돈 더 있으신 분은 미국 뉴욕에서 네. 땅을 사고 이런 건 괜찮나요? 이제
그건 종부세 안 내나요? 그 나라에서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이익을 보면 네. 양국에서 협의해가지고 금액을 다 받아요. 세금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중과세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은 안 되죠. 예, 그러면은 미국의 세금만 내면 미국은 부동산세가 그 돈을 한국으로 갖고 오지 않을 거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거기다 놓고서 미국에서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네네. 지금 우리가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죠, 법적으로?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다 짚고 싶은 게 그 베트남조차도 소유권을 안 줍니다. 베트남은 그쵸, 50년 네, 렌탈. 네. 네. 맞아요. 필리핀도 그래요. 맞아요. 미국도 근데 주죠. 왜 우리나라는 주냐고. 저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미국은 우리나라는 주는데 주냐고.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줄 수 있죠. 근데 필리핀은 아니 공산주의는 필리핀은 아니잖아요. 공산주의 아니에요. 아, 그래는 안 주나요? 네. 제 그건 친구 희한하네. 필리핀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은 꼭 반드시 껴야지만 살 수가 있고요. 현지인이 없이는 안 돼요. 그렇죠. 현지인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위장하고. 네. 아니 결혼하진 않고 그런 경우도 지금은 있다고. 세 명이서 법인을 하나 세워가지고 법인 투자로 해서 직원을 거기에 세우고. 직원이 또 있어야 돼. 근데 현지. 반드시 있어요. 자, 그럼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에 사는 거, 미국의 거기가 땅을 사는 거는 살수 소유권 있어요. 살 수 살수 있죠. 있죠. 살수 있어요. 일본은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럼 네. 살 수 있는 땅으로 그러니까 가겠죠. 미국이랑 일본이 하는 걸 굳이 우리가 또 왜 굳이 이 땅도 좁은데 걔네들은 또 다르잖아요, 우리랑.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제 짚는 건 뭐냐면 징벌적 과세라는 부분인데요. 네. 징벌적 과세 때문에 결국 이 있는 돈들이 세금을 피해서 아까 이니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다른 나라로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개인은 그걸로 해서 돈을 벌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돈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의 돈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모든 정책들이 움직이고 있다. 거꾸로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죠. 네,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거예요. 네. 우려가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니까. 스웨덴이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는데 내 네. 주변에 돈이 있는 분들이 네. 벌써 외국 주식 투자하고요, 외국에 땅 보러 다니고요, 외국에 집 보러 다녀요. 저희는 그쪽 일을 아니 하잖아요. 우리는 아직은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진짜 부자들은 그 그러고 투자 이민 있더라니까. 관련해서 이제 많이 알아보시고 결론적으로 네. 이제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러면서 눈을 돌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서부 지역, LA나 특히 이제 하와이 이런 데들이 우리나라랑 강남이랑 땅값이 비슷한 거예요. 맞아,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근데 요는 뭐냐면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민가 살겠다고 하면 네. 훨씬 나은 거야. 거긴 징벌적 과세가 없거든. 그렇죠. 거긴 투자를 진흥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저는 뭘 보세요. 있는 집 자식들이 우리나라 국적 갖고 있는 경우 많지 않아요? 이중 국적이거나 시민권 갖고 있죠. 그럼 그 시민권 갖고 있으니까 직업을 또 어디 직장 어디서 얻어요? 미국 가서 얻죠. 그럼 돈 어디서 벌어요? 미국에서 벌죠. 그 벌어서 한국 갖고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 거 처분해가지고 다 미국으로 이제 빼요. 그럼 엄마 아빠도 이제 같이 가. 그럼 이런 그렇죠. 이탈이 계속 될 수 중요한 얘기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까요? 예를 들어 자녀 한 분이 해외 유학을 가서 혹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면 네. 여기 한국에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돈을 자녀한테 송금 형태로 해서 네. 그 자녀의 집을 사는데 도와주는 형태로 얼마든지 갈 수 있죠. 네. 그죠? 시민권자한테. 네. 그렇게 되면 이미 국부가 유출되는 거죠. 네. 그죠? 네.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이걸 원하는 거예요? 싱가포르도 이걸 그렇고, 원하냐고, 이 정부가. 홍콩도 그렇고 거기는 사실 뭐 상속세라든지 기타 이런 세금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나라에 대한 국적에 대한 이슈보다는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데 네. 지금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제일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만큼 돈을 아직 못 벌었어. 맞아요. 그죠? 미국도 결론적으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넷플릭스에서 한번 보세요. 뭐냐?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모기지론. 그게 모기지론 서브프라임이 왜 일어났는데요? 결국 그거 잊고 나서도 위에 있는 사람들은 경고에 있었고 밑에 있는 사람 다 무너졌고 레이시즘까지 가는 그 방향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있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맹점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모든 사람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 생각을 서로의 어떤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는 어떤 틀에서 자꾸 정부가 개입을 하니까 그 시장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과세밖에 더 있어요.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간단히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정체와 지금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정책의 단점이 굉장히 크네요. 아니요, 저는 장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장점도 네, 있긴 뭐 있는데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네, 장점이 예를 들어서 하나면 단점은 9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일을 할 때 앞뒤, 전후, 좌우 즉 6면을 봐야 되는데 네. 보이는 면만 위주로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밑면이나 뒷면에서는 분명히 양면성이 있을 거다. 제가 나중에 꼭 주장하고 싶은 게 저는 초등학교 교과 과목으로 부동산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빙고. 네. 그리고 중학교 과목으로 금융도 배워야 돼요. 아니 왜 그러냐면 부동산 금융은요 필수 과목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안 배우고 우리가 할 수 있나? 열심히 산다며 40까지 해보았으나 네. 돌아보면 아쉬움은 참 많죠. 아, 예. 하나도 안 배웠어. 이거. 아니 그죠? 이게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예측을 해보라고 하면 전 단순하게 제가 이번에 책을 준비했는 게 있어요. 네. 연말 안에 나올 건데 이 시대 월세 인생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월세고 죽을 때까지 월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자조적으로 뭐 인별 그램에 그런 거 올렸더라고요. 월세 내다가 나의 세월이 다 지나가는구나. 그럼 집 죽을 사면 때까지 달라질 평생. 미국도 마찬가지죠. 집 사면 달라질 월세 것 같아. 내다가 인생 다. 집 사면 세금 내다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기회를 못 얻는 거죠. 거기다가 또 실버 문제 있죠. 인구가 또 줄고 있죠. 1인 가구 늘어나죠. 1인 가구가 뭔 수로 집을 사요. 택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월세만 내다 끝내고 제일 우려하는 거. 일자리가 없어지면 집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가끔 이제 서브 모기지 프라이머리 퉁퉁 뭐 이런 게 때리면 꿍꿍 떨어지면 네,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이게 뭐 흥해봤어야지 망한다는지. 흥해봤어. 부자가 돼봤어야지 망했구나도 느끼는 거지. 일생을 쫓기듯이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학자금 대출에 막 쫄리다가 이제 그거 학자금 대출 갚을 때쯤에 청약이니 뭐니 이런 것들 한다고 막 허리 쪼들려 살다가 요즘에 뭐 3포 세대, 5포 세대, 6포 세대 나오잖아요. 그럼 다 포기야 이렇게 되면. 아유, 이게 씁쓸하네요. 이제 전세가요. 네. 월세로 이제 조금씩 바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월세가 61%라고 합니다. 네. 세를 100으로 봤을 때 네. 39%가 전세고요. 네. 61% 이미 벌써 월세가 많아지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월세가 한 90% 이상 되게 되면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문을 돈을 모을 까먹어버렸어. 수가 없어요. 돈을 못 쓰게 월세가 돼버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대기업에 다니는 이렇게 후배들을 보면은 초년생 뭐 깨끗해야 세금 다 떼고 그러면은 250에서 300이에요. 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4,500 받는다 해도 네. 그러면 250에서 300에서 예. 월세 월세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200 내면 그건 불가능하고 한 월세 70, 100 난다고 치고자 100. 100 그러면 거기다가 또 저기 붙잖아요. 관리비. 30만 원 들고 2, 30만 원. 거기다가 또 진짜 내야 되는 거 이것저것 뭐 내면 그다음 통신비 어쩌고 하다 보면 200 나가고 200이요. 그 100도 안 남아. 100도 안 넘죠. 그거 뭘 사요? 저축은 못하지. 저쪽은 이게 불가능하죠. 이게 어렵죠. 풀 옵션. 네. 서울이 물론 강남이긴 하지만 서울의 풀 옵션 원룸이 네. 120에서 150이거든요. 아까 뭐 200 못 낸다며. 둘이 살기에는 200 밑으로 월세가 갈 수가 없어.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5억짜리 전세가 2억에 100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5억짜리만 그러겠냐고요. 사는 집들이. 그러니까 요는 실질적으로 주거의 부담 비율이 알아야 되라고 얘기하는데 전체 내 소득에서 20%를 넘어가는 순간 전체적인 생계 위협의 어떤 포지셔닝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감히 예언하건대 저는 하프로 간다고 예언합니다. 하프. 주거용비가 내가 버는 소득의 하프를 차지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새 사는 사람들이 집 하나씩 또 있어. 대부분이 집 하나 있고 어쩌다 보니 또 직장 근처 뭐 하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네. 그런 사람도 사실은 있고 안 그런 사람도 굉장히 걱정되는 게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금융의 부실로 이어질까봐. 네. 왜냐면 은행이라는 게 대출을 반드시 해줘야지만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제 대출이 월세 대출이 나온 거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월세 대출이고 무슨 대출이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은행은요 방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돈을 은행은 저축 받아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10배 이상으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1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대출해서 이득을 받는 건데 네. 이제는 대출을 아예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 지금 은행 지점장들이요 대출해달라고 전화 와요.
신용등급 높은 사람들한테. 돈 좀 쓰시라고. 네. 예. 네. 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 사실은 부동산법 폭주, 세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네, 정리 한번 할까요? 정리해 주시죠. 예, 징벌적 과세 수준의 종부세 인상이 2주택자 이상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세금 낼 일 이런 거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네. 예,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자꾸 외국으로 왜냐면은 이제 해외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국가적 손해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이미 시작됐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과세 부담으로 보유주택들을 다 정리하는 상황이 올까요? 예,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 친구 보세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이 다 정리하면 그거 누가 살 것 같아요? 개인이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기업이 살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중국인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대 자본이 살 거라고요. 그럼 거대 자본의 속성상 사고 나면 임차인들을 보호해 줄 것 같아요? 아니죠. 저는 그나마 우리 집주인이 알고 개인이야. 월세가 제가 이번에 조금 어려워가지고요. 조금만 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형편될 때 내세요. 이런 문화가 없어질 거예요. 아주 칼같이 월세 2회차 미납되면은 짐 다 밖으로 빼고 기업형 임대가 사실 말이 좋아 기업형 임대지. 앞으로 이 주거 부분에 대한 이슈가 그러니까 주거 난민과 이제 가진 자들의 어떤 이제 부조화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얘기하기를 싱가포르처럼 가야 된다. 네. 전체 전체 부동산의 80%를 나라가 딱 붙잡고 만약에 진짜 월세 인생으로 가게 될 거면 월세가 30만 원으로 가야 돼요. 아까 여기 그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매물이 나오는 걸 국가가 살아 이거죠. 네. 그죠? 네. 대기업의 대자본이 사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네. 국가가 퍼주기 이런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그죠?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국민들에게 싸게 임대해라. 아예 네. 싱가포르처럼.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자체가 빚을 신용을 기반으로 생성해서 가져가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LHSH가 강남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 강남 지역의 비싼 땅들을 확보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트렌드를 만들어서 결국 싱가포르를 한번 모티브로 삼아봤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정권 때마다 계속 바뀌니까 부동산법도 바뀌고 세법도 바뀌고 근데 이제 이 시대는 그 과거에 엄마 아빠가 있고 엄마 아빠가 그래도 살던 집을 애 결혼할 때 전세값이라도 해주고 이 시대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결혼도 안 해. 1인 가구야. 1인 가구가 30% 40% 아마 지금 이제 전세 들어가서 나올 때쯤 되면 될 거예요. 50%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때는 다 어디 살고 있을까? 기업형 원룸이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역삼동 원룸이 누가 올려주신 거 보니까 150이라잖아요. 원룸이 150이에요. 맞아요. 역삼동은 네. 또 조금 평수가 있는데. 네. 세 번째 주제는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세금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세금이 이렇게 원래 보유세와 거래세는요. 보유세가 높으면 거래세를 낮춰야 되고 거래세가 높으면 보유세를 낮춰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세법에 어긋나는 이 정부의 둘 다 높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때문에 지금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부가 총체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보는 그런 정책적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